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이용배입니다. 오늘은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한일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과 일본 내 존재하는 한일 관계의 다양한 시각과 정서를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내년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분명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 많은 행사와 교류가 전개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본에 대한 잣대는 무엇인가? 자칫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판단할 때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보는가 등등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일 관계의 시각과 정서라는 타이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사회문화, 정치외교, 산업기술, 그리고 역사 등의 관점도 중요합니다만 인문사회학 측면에서 한일 관계의 핵심은 경제라고 판단하기에 오늘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한일 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 한국인과 일본인의 한일 관계에 대한 시각과 정서를 보면서 우리들 자신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통계를 사용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한일 관계는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굳은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인 만큼 화기애애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의 원점을 새기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된 데는 보시는 사진처럼 2022년부터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고위급 관료 간의 회동 그리고 회담 등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 빠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왜 한일 양국은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항상 TV 등을 매스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와 사건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은 단순히 한국 내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제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촌은 보더레스, 하나의 국가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인 미중 간 무역 마찰, 미중 간 무역 분쟁 또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미중 간 대립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 사건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거죠. 특히 그동안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의 틀에서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는데 미중 간의 대립으로 인해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해져 보호무역이 팽팽해지는 혼란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지구촌은 전쟁, 패권 다툼 등으로 얼룩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혼란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 정세의 변화는 지구촌 모든 국가들에게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하기에 이르렀고 한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미국 주도의 시장 경제적 방식과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방식에 대한 양자택일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만큼 미중 간 대립은 세계 정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자국의 안정된 경제 성장을 위해 각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미국 주도의 시장 경제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한미일 동맹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떠오른가요? 맞습니다. 미중 간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한일 양국이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무역 면에서 중국과 매우 긴밀한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는 강인한 동맹 관계를 토대로 국가 안보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선택을 했습니다만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선택하면서 미중 간 대립이 이제는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 북한 3국 간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곧 한중일 3국 간의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거고요. 미중 간의 대립으로 세계 정세가 급속히 혼돈 상태에 빠지면서 한일 양국은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그 대응책으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요한 물자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일 양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는 한일 양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해 왔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물론 2010년대 들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일 양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약 20%로 높은 상태입니다. 미국을 선택한 한일 양국으로서는 당연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일 간 경제 협력의 성과입니다.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하에서 한일 양국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일으켜 가려면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요, 중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협력 패턴이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간 상호 의존 보완성을 활용한 협력의 강화가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다시 재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가는 게 상당히 기묘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일 양국이 왜 이 시점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세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비즈니스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한일 양국 간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약세의 흐름, 원유 가격의 상승, 그리고 한일 양국의 고령화 문제, 또한 K-팝 등 한류 문화의 재평가 등은 한일 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협력 확대 가능성을 매우 밝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상과 같이 세계 정세의 변화는 한일 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입니다만 사회문화, 정치외교, 국방, 안보 등의 관점에서도 분명 동일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중 간의 대립의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이에 따른 무역 통상 환경이 변화되는 등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도 일본도 지구촌의 자유무역 하에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고 부유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대중국 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 긴밀함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서 안정된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협력이라는 틀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한일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시각과 정서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의 일본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지요? 무엇을 기준으로 일본을 바라보는지요? 이 사진은 지난 2019년 8월 한국 내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노 재팬, 노 아베 이러한 피켓을 든 많은 사람들은 일본을 강력히 규탄하는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는요, 일본과 외교를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한국 내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더 이상 한국은 일본을 캐치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우리들의 일본에 대한 시각과 정서의 변화입니다. 양국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보면요, 2000년에는 약 3분의 1 수준이었던 한국의 소득 수준은 2023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물론 환율의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는 역전된 거죠. 과거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진국의 나라로서 동경하고 캐치업해야 한다는 타겟으로 삼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대등한 입장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시각과 정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또 하나는 한국에 있어 일본이라는 존재감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 경제는 일본을 등에 업고 전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규모의 수출을 달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의 존재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 수출을 위해서 생산되는 한국 제품은 일본의 중간재가
필요했으며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른바 한국의 수출 증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증대라는 방정식이 성립되는 한일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중간재는요, 최종 제품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제품, 이른바 부품, 소재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수입의 의존도는 2000년 약 19%에서 2022년 7.5%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곧 기존의 한일 양국의 방정식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많이 어때요? 낮아졌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부추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요,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규제 품목은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수출 주력 품목입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품목들이죠. 이들 품목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최종 제품은 만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플루오린 폴리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감광계죠. 그리고 고순도 불화소수입니다. 즉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간 단계의 제품 소재입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수출 대상국을 안보상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하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세계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죠. 심지어 사전에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혐의도 없었다라는 것은 외교적인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당연히 우리 정부의 대일본 정책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라든가 이러한 등등을 둘러싸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역사적 관점과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요. 최근에도 난카이 지진이 지금 예보돼 있죠. 일본 내에서 상당히 지금 위축된 상태입니다만, 당시 2011년 당시 일본은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 그리고 핵심 전자 전기 산업을 어때요? 초토화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죠. 예. 일본 전역이 대혼란 사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도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때 당시 한국 정부는 그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하는 대규모 복구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일 관계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지 간의 합의한 한일 공동선언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후 정확히 2012년부터 우리 정부는 일본과 사전 협의 없이, 그리고 노티스 없이 독도를 방문하거나 일본에 대한 강성 외교를 전개하는 등 양국 관계에 어때요?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양국 관계는 다시 악화 일로를 걷게 되는 거죠. 물론
한국과 일본 국민들 역시 상대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요, 2022년 실시한 한국 내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보여줍니다. 2012년 이후에 계속된 양국 관계의 악화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약 70%가 일본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호감도는 단 20%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점은 20대 이하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극에 달했던 당시의 반일 감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층별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정서도 다르다는 것도 확인되죠. 한편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한국의 조사 결과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당시 일본 내 혐한, 극한 등 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전체적으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비호감보다 높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20대 이하에서는요, 60%를 웃도는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층별로도 한국과 다른 시각과 정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일 관계는 약 10여 년 동안 썩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한일 모든 상대국에 대한 시각과 정서는 편향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기업 간의 비즈니스에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 이익을 크게 손실시키는 요인이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대립과 패권 다툼으로 인한 세계 정세의 급속한 변화는요, 한일 관계가 왜 중요하고 다시 협력을 왜 해야 되는가를 재조명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2023년 이후에 9차례가 넘는 두 정상 간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관계의 정상화 노력이 뒤따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양국 간의 교류는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2019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약 24% 수준이었습니다만 지난해 2023년에는 31%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마도 이 통계를 기준으로 금년도 2024년 예측을 한다면요, 분명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본 내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2024년도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전체 방문객 4명 중 1명이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국가 간의 인적 교류가 확대된다는 것은요, 상호 기업 간의 비즈니스가 촉진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빠르게 강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시각과 정서도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양국 간의 인식의 변화를 대변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전개했던 일본 맥주입니다.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한국 내 일본 맥주의 매출량은 크게 떨어졌으며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수입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지난해 2023년 들어서 증가세로 급속히 돌아섰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시점, 즉 지난해 3월 시점에서는요, 급속한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은 이제 편의점 등 편안히 일본 맥주를 구매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렇게 국가 간 상호관계는 정부 간 상호 협력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부 간 상호 협력 관계는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시각과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한일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옮겨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라는 분야의 장점은요,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보다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일 관계를 논할 때 사용하는 잣대는 다름 아닌 경제적 측면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만큼 일본과의 관계에서 핵심 내용은 경제였기 때문이죠. 일본의 경제를 캐치업해야 된다. 일본의 소득 수준을 캐치업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큰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국 모두 자원이 빈약한 공업국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나 광물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한일 양국은요. 그리고 두 국가는 동일하게 기술을 접목한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동차, 선박, 철강, 전기전자제품, 특히 컬러 TV,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세계 시장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반면 한일 양국은 낮은 출생률,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당연히 침체되니까 해외 시장을 계속 개척을 해야 되겠죠. 즉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한일 양국은 오랜 세월 동안 성장률이 낮게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한일 간의 무역 구조, 즉 수출입 구조의 상호 관계는 매우 높은 상호 의존 보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한국은 일본 경제, 일본은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어떨까요? 일본의 산업 생산을 증대시켜서 일본의 성장률을 끌어올려주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 경제 역시 수출 증대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호 구조적인 연관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 산업에서 중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품 소재 같은, 즉 원료를 포함한, 그 다음에 자본재는 기계, 설비, 공장도 자본재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중간재와 자본재 등의 상호 의존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 지구촌의 어느 국가보다 이 한일 관계는 정말 특이하게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 중간재와 자본재의 한일 양국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어느 국가보다 높다라는 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보다 일본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한일 양국 경제, 구체적으로요, 말씀드리면 산업, 무역, 기술, 이러한 분야의 상호 긴밀한 의존 보완성은 양국이 상대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외부 경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부 경제 효과라는 것은요, 즉 한국의 경제, 산업, 기술에 일본에 대한 기여도, 일본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일본 경제에 한국이 기여하고 있는, 이걸 외부 경제 효과라고 합니다. 이른바 한국의 생산 활동은 일본 경제에, 또 일본의 생산 활동은 한국 경제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990년대 초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해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 경제가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였다라는 점은 한일 관계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조금 전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서 외부 경제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과 일본 GDP, 이른바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한국에 대한 무역 흑자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일본의 GDP에서 차지하는 한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 비중입니다. 2000년대 0.46%, 그리고 2010년대 0.48%, 그리고 2000년대 이후 평균 0.4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연대별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서 한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무역 수지 흑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2000년 이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선에서 나타나고 있죠. 0.66%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대한 무역 흑자 비중이 0.47%였죠.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 한국 경제가 4분의 3이나 기여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본의 장기 침체 극복은 한국 경제가 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 경제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매우 큽니다. 두 국가 간의 엄청난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일 양국 국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분명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한일 양국이 얼마나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물론 1980년대 그 이후에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한 요인 중 하나가 일본 경제였다는 것은 한국 내 이미 보편화된 인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 성장이 한국의 경제 활동이 한국 국민의 소득이 지출이 기여했다?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린 한일 간 1인당 소득 수준의 변화를 보시면요, 일본은 소득 감소가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반해 한국의 국민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양국 간의 소득 격차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3년 지지난주에 아마 통계가 나왔을 겁니다. 한국의 1인당 GNI 국민소득은 36,194달러입니다. 반면 일본은 2000년대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됐죠. 35,793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역전된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2022년 양국 간 소득 격차가 거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소득 격차가 역전된 거죠. 이러한 현상은 양국 간 관계 정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앞으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일본, 또 일본이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과 정서도 상당 부분 변화가 예상될 것입니다. 자, 양국 간 수출입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경제적 관점에서 한일 간의 강력한 의존 보완성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무역 부분에서 잠깐 보시면요, 이른바 양국 간의 무역 구제 측면에서 보면은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한일 양국의 상대에 의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한국의 대일본 의존도는요, 2000년 약 11%였습니다. 근데 20년 후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약 7% 수준으로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2000년 1.1%에서 20년 후인 2020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즉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거죠. 2.0%로. 한국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반대로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 경제에 있어 한국의 존재감은 어때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입 비중을 보여줍니다. 꾸준하게 2000년대 초부터 어때요?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죠. 즉 일본에 대한 무역 규모, 무역 비중은 어때요? 과거에 비해서 어때요? 감소하고 있는 거죠. 반면 자, 일본의 통계를 한번 볼까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2000년에 비해서 어때요?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동시점에 비해서 감소는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일본도 한국도 일본에 대한 무역 규모는 어때요?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한일 양국의 상대에 의한 수출입 비중의 변화는 물론 중국의 경제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인 중국의 존재감이 한일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아마 매년, 매 시점 우리가 어때요? 눈으로, 귀로 듣고 보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일 관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른바 무역 역조 문제라고도 하죠.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관심사 중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일본에 대한 무역 역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때가 되면 언론에서는 반드시 일본에 대한 무역 역조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가 간의 무역 균형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어요. 어느 국가든 무역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디어 매스컴에서는 왜 무역 불균형 문제를 그렇게 들고 나올까요? 바로 무역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무역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역이라는 것은 무역을 하는 국가에 반드시 이익을 유발시켜 준다는 겁니다. 즉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명제가 중요합니다. 아마 그 기사분들도 미디어라든가 매스컴의 분들도 분명히 알 겁니다. 자,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일본 외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통해서 그 이상의 이익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하나의 펀더멘탈입니다.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 이게 바로 한국 경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막대 그래프, 자,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한국의 대일본 무역 적자 폭은 2010년대 들어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매년 평균 약 200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한국 경제는 일본과의 무역을 토대로 어떻습니까? 대세계 수출 확대를 통해서 엄청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마 분기별, 월별, 그 다음에 연도별 대한민국의 무역 흑자 폭이 얼마인가 아마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900억 달러, 때로는 700억 달러, 때로는 500억 달러 이상의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일 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요, 한일 두 국가 간의 경제 구조, 산업 및 무역 구조는 상호 매우 긴밀한 의존 보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의 경제 성장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죠. 또한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는 줄곧 한국 내 일본에 대한 시각과 정서에 편향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경제학적 측면에서 국가 간의 무역 균형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 경제를 외부 경제로 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 경제, 한국 경제를 외부 경제로 해서 장기 침체의 위기를 극복한 일본 경제, 이 같은 한일 관계를 우리는 보다 더 직시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무리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맨 앞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린 양국 정상 간에 나눈 굳은 악수를 기억하시나요? 그만큼 최근 한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매우 순조롭습니다. 국민들의 시각과 정서도 점진적이지만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 계속 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 바람입니다. 물론 한일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과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쌓여 있어요. 그럼에도 현재 한일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일 관계를 지정학적 요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이죠. 제가 일부러 한자를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측면에 비중을 둔 일본, 즉 대일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제언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세계 정세는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미중 간 대립과 패권 다툼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등의 이러한 변화는 한일 양국 경제를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대 초반까지 전개된 글로벌화 시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자유무역을 토대로 경제 성장을 달성한 한일 경제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즉 자유무역이었죠. 이러한 경제 성장을 달성한 한일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확산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신보무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 시대에서는 한일 양국의 대중국 관계는 오히려 어때요? 양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해서 현 국면을 타개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이를 통한 협력 확대가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현안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경제 이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이로 인한 시각과 정서는 경제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 그림은요, 현재 처해 있는 한일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싶지만 이를 뒷받쳐줄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한일 경제의 성장률은 낮습니다. 오히려 잠재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왼쪽 그림은요, 그동안 한일 양국이 전개해온 양국 간 협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다시 한번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양국은 상대국을 외부 경제로 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한국은 일본은 한국을 외부 경제를 통해서 다시 성장 동력화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끌어 왔죠. 그렇죠? 이는 곧바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라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강의가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